안녕하세요. 모두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한국 현대 민주주의 역사를 강의하는 춘초교대의 김정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모두의 민주주의는 제 책 제목인데요. 제가 민주주의 3부작을 썼습니다. 1801년부터 1919년 3.1운동까지의 민주주의 역사를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2015년에 발간을 했고요. 2017년에 독립운동을 민주주의적으로 해석한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라는 책을 냈고, 올해 2025년 2월에 모두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한국 현대 민주주의 역사를 다룬 책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모두의 민주주의 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7장에서 한 장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중요한 개념들, 민주주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을 엮어서 책을 썼습니다. 1장은 미국이 주조한 민주주의, 2장은 반공에 포획된 민주주의, 3장은 민족을 소환한 민주주의, 4장은 개발과 불화한 민주주의, 5장은 독재에 맞선 민주주의, 6장은 민중과 조화한 민주주의, 7장은 시민사회가 읽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 반공, 민족, 개발, 독재, 민중, 시민사회 이렇게 7개의 주제로 민주주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에는 미국이 주조한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1945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의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이 주조한 민주주의라고 제가 제목을 지은 이유는 1948년에 50선거가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는데, 그 선거가 미 군정하에서 사실 실시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하에서 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법은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인 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입법의원 선거법을 미국과 유엔 한국위원단이 함께 수정을 했습니다. 이 수정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한국인들이 만든 입법위원 선거법에는 자서제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은 이름 쓰거든요. 근데 당시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름을 쓰게 하면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그렇게 제정을 한 걸 유엔 한국위원단에서 막대기 표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결국 그래서 선거에서 투표율이 95.2%에 달할 수 있게 되었던 거고요. 또 하나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월남한 사람들을 과대대표해서 월남한 사람들한테 많은 의석을 주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을 유엔 한국위원단에서 없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연령이 굉장히 높았어요. 25살 이상만 투표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도 23살로 낮춰서 모든 국민들이 한 표로 평등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보통선거법을 사실 만드는 데는 미국 정부와 유엔 한국위원단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에서 이제 제목을 미국이 주조한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과도입법위원회에서 이 선거법을 만들 때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일처벌법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의원들과 보통선거법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친일처벌법을 먼저 상정을 하자, 일단 미군정이 강력히 반대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보통선거법이 먼저 제정이 됐는데, 이후에 친일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미군정이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미군정이 친일파 처벌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의 구체적 내용은 이 친일처벌법을 사실상 폐기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미군정이 50선거 직전에 조선 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를 공포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미군정의 유엔 한국위원단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인들이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하에서 선거를 치러야만 한다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미군정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권리를 공포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국에서 미국이 민주주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유엔의 감시하에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정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이 민주주의를 선전하고 홍보하는데 굉장히 전력을 기울였는데 그 이유는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소련과의 체제 대결 때문에 원래 민주주의 반대말 자본주의인데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뭘 것 같습니까? 자유가 있고 없음이에요. 자유가 있으면 민주주의, 자유가 없으면 공산주의. 이건 사실을 그 50대, 60년대 교과서에도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유가 있으면 민주주의, 자유가 없으면 공산주의. 정말 심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유가 있고 없음으로 구별을 했고 사실 이건 제가 이 공부하면서 놀란 건데 민주주의를 선전하기 위해서 미군정이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민주주의 홍보 전단지라든지 잡지 수백만 부를 살포했어요. 그러니까 공보원을 만들어서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마을 다니면서도 영화도 보여주고 민주주의를 선전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통해서 수백만 부를 살포하는 상상만은 좀 약간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에서 내온 민주주의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0선거를 맞아서 미군정이 강조했던 점이 뭐냐면 민주주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유로운 선거다. 이런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사실 이후에 독재 시대를 거쳐왔지만 실제로 선거는 자유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거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는 정말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했고 이후에도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지나면서도 선거 자체에서 부정선거는 있었지만 선거에서 내가 누굴 찍을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공산당과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유로운 선거는 이제 보장이 됐었던 측면인데 이게 미군정이 굉장히 강조했던 홍보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결국은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제 미군정이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 미군정이 물러나기 전에 지속적인 체제 대결 양상에서 소련을 경계하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한국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냈던 새교육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인 교육학자들이 새교육 운동을 했는데 이 내용이 민주주의 시민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교육을 하자는 거였는데 이 민주 시민교육을 위해서 새교육 운동을 벌이자 많은 미군정의 그 담당자들이 이걸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하느냐? 사회생활과라는 걸 설치합니다. 지금도 역사와 지리와 그다음에 사회, 일반 사회 과목이 사회과로 묶여져 있는데 이게 해방 직후 미군정이 사회생활과를 설치하고 이 사회생활과 과목의 목표는 민주시민교육이다라는 걸 명시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역사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풀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 지리에서도 지리도 빼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사회과로 묶여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목표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방안은 사회생활과 설치하는 것은 이제 미국이 일본을 점령한 다음에 일본에서도 이걸 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원조를 하게 되면서 대학 원조를 했었는데 이 대학 원조를 할 때 아주 선별적으로 합니다. 서울대학에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원조를 했고 그다음에 연대, 이대, 고려대학교에 선별적으로 대학 원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을 미네소타 주립대학과 같은 미국식 대학 모델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원조를 통해서 많은 한국의 엘리트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교수, 그다음에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군인도 가게 되고 관료들도 가게 되면서 미국 유학을 선망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강력하게 50년대, 60년대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출세를 위해서는 미국을 다녀와야 한다. 라고 하는 어떤 아메리칸 드림이 유행하게 만든 그런 어떤 풍토를 미국이 교육 원조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1950년대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공에 표익된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말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니 어쩌면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한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이념으로 작동했던 것은 반공이었습니다. 이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상당히
압도하는 그런 시대가 특히나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민주주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던 게 뭐냐면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제1조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걸 명시를 했는데, 그 직후에 이승만 정부가 한 일이 뭐냐면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일어나고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지난 1948년 10월에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좌익으로 몰며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여수 순천에서도 국군이 말하자면 이 제주도로 파견되는 것에 항의하면서 봉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주민들이 학살이 됐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1919년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민주공화국을 시작했는데 민주공화국을 시작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반공의 힘이 강력했던 거죠. 이러한 어떤 제주도에서 학살과 여수 순천에서의 학살 이후에 19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정부가 1949년 6월에 이걸 1948년 6월 공사라고 하는데요. 1948년 6월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들의 결과는 반공체제의 강화입니다. 첫 번째가 국민보도연맹이 결성이 됩니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의 전력을 가진 사람들을 한마디로 다 묶어서 국민보도연맹에 묶어서 관리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사상검사들, 오제도로 대표되는 사상검사들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국민보도연맹에 속했던 분들은 한국전쟁 당시에 집단 학살을 당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반민특위,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를 습격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경찰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사실 묵인하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인데요. 일제의 악랄한 경찰로 유명했던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잡혀가게 되면서 호시탐탐 반민특위를 노리고 있었던 경찰이 습격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 국회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승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경찰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다 물러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건으로 반민특위는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1년도 안 돼서 1949년 1월에 출발을 했지만 1949년 8월에 결국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파들이 결국은 처벌받지 않고 처단되지 않고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서 이승만 정부에서 국회에서 소장파로 활동하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체포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장파들이 국가안보법 제정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남북 통일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이 미군이라든지 외국군 철수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 국회의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6월에 김구가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김구가 암살을 당했을 때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가 사실은 한독당, 김구가 이끄는 한독당 당원으로서 김구의 노선에 불만을 품고 죽였다라고 얘기했지만 차후에 역사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거에 따르면 이 사람은 사실 테러를 한 것이고 백이사라고 하는 테러 집단 의 일원이었고, 또 하나는 이 미국 방첩대 요원이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1949년 6월을 지나면서 반공체제가 더욱 강화가 됐고요. 여기에 발맞추어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동원체제를 마련합니다. 이 반공동원체제라는 것은 대한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부인회, 대한노동총연맹, 대한농민총연맹 이런 단체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을 만들어서 이러한 조직들의 총재가 대한부인회만 프란체스카,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하고 나머지 모든 그 단체의 총재는 다 이승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반공동원체제를 강력하게 작동시키면서 전 국민을 말하자면 이 동원체제에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공을 앞세우면서 공산당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건 뭐냐? 저한테 이런 질문에서 제가 똑똑하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저는 그런 말을 풀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학생들이 들을 때는
공산당하고 똑같은 걸 하면서 공산당에 반대하는 반공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 인상 깊은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 정부는 일민주의라는 것을 앞세웠습니다. 일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민이라는 게 하나의 백성.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일당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 자체를 거부하고 일당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리고 그 중심에 영도자로서의 이승만이 있는 민주주의 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누가 봐도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실 파시즘인데, 파시즘 체제를 주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민주주의는 부족하다. 반공을 하기에는 민주주의를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일민주의를 만들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영도체제를 마련하고 일민주의를 강조하면 이것이 반공에 적합한 그런 어떤 민주주의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이거는 반공 파시즘 논리의 다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프레임이 이때 완전히 이제 고착이 되죠. 사실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프레임이 45년 이후에 나왔을 때 좀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미국 신문에서 어떻게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냐, 전체주의고, 굉장히 좀 놀랍게 한국이랑 당시에 타이완에서는 어떻게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지?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프레임은 반공이 강화되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강화되면서 미국에서 이런 책들이 이제 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그럼 한국에서 바로 들여와가지고 이걸 번역해서 직접 지금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교부에서 번역해가지고 이걸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프레임이 완전히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반공 민주 교육이라는 게 당시에 있었어요. 이선근이라는 분이 문교부 장관으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한국전쟁 이후에 나는 반공 민주주의 교육에 앞장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내용은 반공 민주주의 교육인데 반공을 강조한 거죠. 사실은 민주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고, 이런 반공 민주 교육에 기반해서 학도국단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학도국단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군사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군사훈련을 시켜서 군사주의 교육을 시키는 학도국단을 설치하고, 그것이 반공 민주교육의 정점이다. 반공적이어야 민주적이고 민주적이어야 반공적이었다. 이게 당시의 구호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반공 민주주의란 말에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반공이 곧 민주주의다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승만 정부의 권력만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기서부터 예외인 경우가 없었어요.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반공주의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반공주의를 벗어난 사람들은 지극히 드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반공주의로 조금만 벗어났다 생각하면 이제 탄압을 한 거죠. 그래서 반공 민주주의가 권력도 지식인도 다 함께 공유하는 지배 담론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승만이 특권을 누리면서 독재를 하기 시작하니까 반공주의는 벗어나지 않으면서 독재 비판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반공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반공민주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힘을 갖기도 하지만 결국 대안담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상계에서라고 대표되는 그 당시 지식인들이 즐겨봤고 대중들을 좋아했던 잡지에 독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논리들이 이제 계속 실리게 되면서 이승만을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승만 정부가 이제 무너지고 4.19가 일어나게 될 때 조가경이라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것과 민주주의가 동의어로 간주됐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건설적인 비판마저 봉쇄했던 것이 이승만 정부였고 그때는 민주주의의 실현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준하는 사상계에서 도대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인데 특권계층 위에서 독재 정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조봉암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요. 진보당 당수로 있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즘과 관련해서 뭐 설명드릴 일이 잠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봉암을 처음에 1심에서 간첩죄를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하자 100여 명의 구구 청년들이 법원으로 몰려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을 때 그것을 보고 예전에는 58년에 있었다. 그때도 폭동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때는 폭동이 아니고 복도에 들어가서 100명이 소리치고 나온 거였어요. 그 다음에 전 대법원장인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 때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원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해서 큰 충격을 받았죠. 왜? 이 1958년에 법원에 구구 청년들이 들어갔던 사건보다 지금 사건은 유례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들어가서 때려 부셨잖아요. 그리고 뭐 판사를 부르고 다녔잖아요. 그런 일을 했는데도 대법원장이 가만히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때 진보당을 해산했고 그 다음에 당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용을 했는데 이 조봉암이 주장한 게 뭐였냐면 평화통일이었잖아요. 평화통일조차 용인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조봉암을 비롯한 이거 혁신계나 아니면 당시 대학 이념 서클에서는 공산주의를 공부하거나 자본주의를 공부하는 이런 것보다는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당시 학생운동은 사회민주주의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 사회민주주의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자본주의도 싫고 공산주의도 싫다지만 반공주의를 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까지 조선일보에서 활동했던 유군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 서울대를 다녔는데 이때 이제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잡혀가는, 체포되는 이런 순환을 겪기도 하셨는데요. 그랬지만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민주주의든 아니면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이든 누구도 이 시대에 반공을 넘어서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반공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1970년대에 제야 세력들이 민주주의 구국선언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도 반드시 앞에는 공산당은 오판 말라, 북한은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공이라는 것은 1970년대까지도 민주화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데올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족을 소환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1960년대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민족주의가 4.19 직후에 아주 놀라울 정도로 통일운동으로 분출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분출했다고 설명을 하냐면 1950년대에는 이 반공의 광풍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광풍 속에 이 민족주의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 북한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과의 문제를 얘기하는 순간 평화통일만 이야기해도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민족주의가 조용히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1957년인가 8년에 서울대에서 최문환 교수가 민족주의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강의실이 미어 터졌다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4.19 직후에 통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운동론으로 중립화 통일론, 그러니까 스위스처럼 우리나라를 중립화시켜서 중립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하자, 또는 남북협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통일 담론들이 부상을 하게 되니까 미국의 주한미국 대사였던 메카나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에 전쟁과 재건에 의해서 지체된 민족주의가 지금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 통일운동이 분출될 때 단순하게 통일 담론만이 분출한 게 아니라 직접 이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시민사회에서 만들어진 단체로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먼저 만든 민족통일연맹이라는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에 봄에 학생들이 북한 학생들과 회담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런 주장을 구호를 외치면서 북한 학생들한테 회담을 제의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 다들 놀래가지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당시에는 4.19로 들어선 장면정부와 야당까지 나서서 이건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서서 이제 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민족주의가 분출을 하게 되니까 제가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곧 민주주의 국가이다. 미국 이코르 민주주의라는 이미지를 이미 해방 직후부터 갖고 있었던 한국인들이었지만 한국과 미국 간에
경제기술 원조협정이 61년 2월에 이제 체결이 됐는데 이게 너무나 굴욕적이다. 취해먹고는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굴욕죄라고 생각을 하면서 체결 반대 운동을 벌이게 되고 이 운동도 굉장히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한테 불리한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이거 을사조약이다 막 이러면서 야당 의원들도 반대를 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반대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민족의 어떤 이 자주에 대한 의식이 4.19 직후에 굉장히 높아진 거죠. 우리가 이제 4.19 직후에는 이 통일운동이 있었다면 6.25항쟁 이후에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뭔가 큰 운동이, 그리고 지난번 2016년 촛불 시위 뒤에는 미투 운동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어떤 시민운동, 대중운동이 있은 이후에 무언가 미진하다고 생각하거나 억눌려 있었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이게 분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통일운동이 분출이 되고 자주의식이 높아지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16 쿠데타 직후에는 이제 군사정부가 들어서서 63년까지 군사정부가 운영이 됐었고 63년에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박정희 정부가 시작이 된 건데 이 군사정부와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 한일협정 체결이었습니다. 본인들은 이게 경제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한일협정을 상당히 졸속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인들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일방적인 추진이었기 때문에 강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민족주의가 1960년대 한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서로서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사실 민족주의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21세기에 들어와서 더 친일파 청산이나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훨씬 민족주의가 강해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5.16 쿠데타 이후에 이 군사정부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을 하는데 당시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 하나의 전 세계적으로 이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 나라식의 민주주의를 네이밍하는 게 상당히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이밍이 되느냐? 가장 유명한 게 한국에서 주목했던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수카르노가 교도민주주의, 서구의 민주주의는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교도민주주의예요. 교도는 리더라는 뜻이니까 지도민주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교도민주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집권한 아유브칸은 기본민주주의, 이 기본민주주의는 뭐냐면 이 지방자치를 굉장히 중시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민주주의를 주장했는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독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60년대 후반에 다 쫓겨나요. 근데 이 60년 초반에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군사정부가 연구를 합니다. 이 연구를 한 다음에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 군사정부는 행정적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 행정적 민주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고 군인들이 사실 통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행정적으로는 절차를 지키겠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행정적 민주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기네들의 이 5.16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5.16 혁명 담론을 주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사혁명이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신사혁명이고 민주적인 혁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5.16 혁명 담론과 행정적 민주주의로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를 계속 선전 홍보했었고요. 그 다음에 1963년에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가 후보로 나와서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민족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상대편 후보인 윤보선 후보에 대해서는 사대주의적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나도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민족적 민주주의다. 그러나 윤보선 후보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사대주의적 민주주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윤보선 후보는 박정희 후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수사건 때 봉기를 하는데 가담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민족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당신은 공산주의자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박정희 후보는 다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양적 민주주의고 낡은 민주주의다 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을 벌였죠. 그러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국 박정희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64년도에 몇 달 안 됩니다. 63년 이제 겨울에 그 대통령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단 몇 달 만에 1964년도에 5월 달에 학생들이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김종필 중앙정보부 부장, 그러니까 지금 약간 놀라운 게 뭐냐면은 아니 한일협정을 맺는데 왜 정보기관에 장을 보냈는지 이제 체크권을 보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김종필이 가서 졸속으로 체결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비판하면서 1964년 3월에 김종필 돌아와라 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결국 돌아와요. 너무나 이렇게 학생들로 대표됐지만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 이제 김종필이 돌아오게 됩니다. 64년 5월에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하는데 이때는 결국 큰 싸움이 됩니다. 서울 시내의 대부분 학교의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게 되니까 6월 3일 날 지금도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는 표현인데 신문마다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학생들이 청와대를 둘러싸고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6월 3일 날. 그래서 주한 미군 사령관이랑 주한 미국 대사가 청와대를 자동차를 타고 갈 수가 없어서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과 만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케이 이걸 받고 계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불과 몇 달 만에 이 한일협정을 졸속으로 체결하다가 학생을 비롯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인들이 기대를 걸었었어요. 5.16 쿠데타 이후에 기대를 걸었는데 결국 이때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결국 민족주의적인 어떤 국민의 열망을 짓밟으면서 반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민주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주의적인 졸속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일협정 체결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가지면서 다시 민주주의자 담론으로 박정희를 비판하는, 그래서 지식인들과 이 권력의 불화가 시작된 것이 196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개발과 불안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 민주주의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제 성장하면 우리가 다 1960년대 생각하잖아요. 이 1960년대를 어떤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개발, 요즘 그 역사학자들 상당히 이걸 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정말 개발의 시대였습니다. 일단 뭐 두말할 것 없이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 경제개발 계획은 박정희 정부서부터 시작됐다, 군사정부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이승만 정부 때 계획이 수립됐고요. 장면 정부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군사정부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사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 수출 주도형으로 처음부터 경제 개발을 하려고 생각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입 대체 전략이라고 해서 내수를 통해서 경제 개발을 하려는 생각을 했고 이거는 내포적 공업화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들이고 이걸 통해서 수출 지향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경제 개발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 말하자면 이 어드바이스를 듣고 실제로 같이 경제 개발 계획을 수정을 해서 그 다음에 수출 주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출 입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출로 나라를 세우고 수출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이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내포적 공업화라든지 수입 대체 전략에서 수출 주도 전략으로 간 게 미국의 개입보다는 한국인들이 특히 이제 이런 일을 주도했던 기관이 있었어요.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제가 만약에 이 영화를 만든다면 이 경제기획원 관료들이 이때 어떻게 경제개발을 하려고 했는지를
만들고 싶어요. 너무 이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관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주목해 보고 싶고 이런 연구 또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자주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는 주장을 하는 그런 연구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방향을 수출로 잡고 나서 정말 수출 진흥 확대 회의라는 걸 매달 열면서 정말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고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계속 이 수출하는 어떤 그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비롯해서 금융 혜택 많은 혜택을 주면서 정말 수출을 위해서 진력을 다했고 그것이 1966년 정도를 넘어가서부터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이 개발에 있어서 그 개발 동원 체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시대를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개발을 위해서 이때도 국민들을 동원했다는 거죠. 이 국민을 동원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치는 것이 군사정부가 했었던 재건 국민운동.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고 열심히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모토 하에 재건 국민운동을 했었고요. 그다음 70년대에 뭘 했었죠? 예, 새마을 운동을 했었죠. 이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동원 체제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의 대표적인 사건들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많은 당시의 그 경제 관료들이 기억하기에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때 이런 동원 체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군사주직 동원 체제에 의해서 정말 일시에 많은 사람들을 투입했고 그다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정말 빠르게 경부 고속도로를 개발했다. 이것이 동원 체제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도 사실 새마을운동에서도 이제 자발성 문제가 있지만 상당히 여기에 기꺼이 호응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 주도형 경제개발 담론이라든지 정부 주도형 경제개발 담론이라든지 사회민주주의형 개발 담론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50년대부터 우리 경제개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주도가 돼야 돼. 아니 정부가 주도를 해야 돼. 아니면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사회민주주의적인 이게 뭐냐면 주요산업 국유화예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좀 신기한 건 뭐냐면 그래도 계획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경제개발 계획은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사실 어려워라고 하는 것은 시장 주도로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보다 먼저 북한이 5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해서 실제로 전쟁 이후에 재건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60년대 경제개발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근데 요것은 조금 더 올라가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미국과 이제 소련이 군사 원조를 해줬고 미국은 계속 50년대까지 군사 원조 위주로 원조를 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그걸 바꿉니다. 군사 원조를 하지 않고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원조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미국도 50년대 말부터 경제 원조를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경제 원조를 하고 그다음에 엘리트를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근대화 노선을 바꿉니다. 이거 소련이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북한이 먼저 개발이 됐기 때문에 50년대 말부터 60년대까지 근데 여기서 엘리트가 반드시 지식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생각한 근대화의 엘리트에는 군인도 있어요. 왜냐하면 50년대 군사 원조로 수천 명의 한국의 군인들이 미국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이 사람들이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최첨단의 경영 방식을 배우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이 갖는 엘리트성, 그 다음에 유학을 갔다 온 지식인들의 엘리트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군인과 엘리트가 지식인이 함께 이 경제개발 계획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박정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지식인들을 경제개발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박희범이라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가 박정희와 함께 이 경제개발 계획을 만들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경제개발이 민주주의의 토대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개발 후 민주화 담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군사정부 시절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960년에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라는 책을 내면서 민주주의란 빛 좋은 개살구는 기아와 절망에 시달리는 국민 대중에게는 너무나 무의미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빛 좋은 개살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물려받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 하에서 종국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경제개발 계획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어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패와 장래를 결정하게 되는 유일한 관건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개발이 돼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역시 지식인들도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희범이라는 교수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희범 교수는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국가주의여도 좋다. 먼저 경제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국가주의여도 좋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국가주의여도 좋은데 더 나아가 남북이 함께 이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주장인데요. 사실 민족주의적인 주장을 실현 가능성은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내포적 공업화론자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개발 후 민주화 담론에 많은 지식인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불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불화가 일어나게 된 것에는 역시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국민들의 정서와 어떤 시민사회 그리고 지식인들과의 어떤 대화 없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밀어붙이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점점 시간이 지나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경제 성장의 그 열매가 특권층에 이제 그러니까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지식인들이 그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고 결국은 1960년대 말부터 그것이 민중들에게 전가가 되죠. 결국 특권층에게 그러니까 분배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민중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말부터. 그리고 1970년에 전태일이 분신을 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고 1971년에 서울에서부터 밀려나간 빈민들이 경기도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은 이 민중 저항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 개발에 대한 민중 저항의 출발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지식인들은 민족경제 담론을 제시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일변도의 근대화 유리 노선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970년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보다 많은 득표를 얻어서 그 불안 때문에 유신 체제를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하게 만든 김대중 후보가 내놓은 대중경제론이 있었습니다. 이 대중경제론도 자본주의도 아닌 공산주의도 아닌 제3의 경제를 주장하면서 그 민족경제적인 어떤 요소를 갖고 있었는데 이 민족경제적인 요소를 가진 이 대중경제라는 김대중 후보의 이 책을 쓴 사람은 박현재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현재 선생님이 자신의 민중론과 민족경제론을 집약해서 민족경제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게 1970년대, 80년대까지 엄청난 베스트셀러였고 이 민족경제론에 많은 지식인들이 지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함께 힘을 합쳐서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굳건한 경제 발전의 길이기도 하다라는 이 민족경제론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일본의 식민지화를 걱정하게 되고 우리가 결국은 이 일본의 경제를 발전하면서 일본의 종속이 될 것이라든지 어떤 이 미국의 종속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많은 걱정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이야기는 틀린 얘기가 되었죠. 그러나 이때의 많은 사람들이 수출 주도의 말하자면 이 성장 위주의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 개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체가 되는 민족 경제가 우리 또는 남북이 주체가 되는 민족 경제를 이루어야 되고 종속적인 어떤 길을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굉장히 많은 그런 민족 경제의 담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게 됐거든요. 이런 점은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왜 당시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굉장히 경계하면서 종속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를 갖게 됐느냐. 그것은 식미제 경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독재에 맞선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1970년대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신 체제, 한국에 있었던 독재 역사에서 가장 강한 독재가 있었던 시절이죠. 70년대 독재가 전면화됐던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연장하고 1963년, 6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 다음에 2번 이상 못하게 헌법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헌을 거쳐서 3번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개헌을 시도하면서부터 우리가 독재 역사에서 독재가 전면화됐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삼선 개헌을 위해서 1967년도에 있었던 68 국회의원 선거를 완전히 부정선거로 합니다. 거의 3.15 부정선거에 4.19 혁명을 일으키게 했던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그런 그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사건은 뭐냐면은 아예 법을 국회의원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선출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국무총리나 장관 이런 선출직, 별정직 공무원들은 모두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과 이 국무위원 장관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개발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삼선 개헌을 하려면 삼선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했죠. 그리고 정말 돈 나눠주고, 그 다음에 투표할 때 공개 투표하고, 야당 그 참관인 없이 개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어떤 개헌선은 만들어냈지만 이 여파가 너무 커가지고 학생들과 야당이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하고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그 해에 국회가 언제 개원을 했냐면 11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선거를 치르고 국회가 개원을 못한 거예요. 계속 반대 운동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됐고, 결국은 삼선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72년도에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성호 시인이 얘기한 겨울공화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겨울공화국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머리를 장발을 하면 단속을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단속하는 그런 일상까지도 단속을 하는 시대였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체제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즉시 체포해서 입을 닫도록 만드는 그런 굉장한 탄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긴급조치였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를 9호까지 발령을 냈는데요. 이 긴급조치는 가령 4호 같은 경우에는 고대에 딱 콕 집어서 고대 학생들의 어떤 시위를 막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정말 자신의 독재체제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지독하게 탄압을 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반체제 운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탄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민주주의를 체제를 만들어가고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되는, 우리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6월 항쟁을 비롯해서 이런 민주화 운동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떤 말로 설명하냐면 운동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운동권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 운동사회라고 부르냐 하면은 한국의 근현대에서 민주주의 역사에서 운동은 굉장히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어요. 가령 이제 이 정치와 운동이 다른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20년대에 일본의 식민 통치 하에서 조선사회가 있고 조선인 사회가 있었어요. 조선사회는 뭐냐면 일본인과 한국인이 같이 사는 사회인 거죠. 일본인과 한국인이 같이 사는 경우에는 뭐 세금 내고 투표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그런 사회적 활동이나 정치적인 이런 활동을 같이 하지만 딱 조선인 단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조선인 사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단체들은 일본인이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많은 신간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은 한국인만 했던 단체들이에요. 이렇게 조선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고, 조선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의 방식으로 저항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잠시 해방 직후에 나타났다가
반공의 이 칼날 속에서 이제 사라졌다가 다시 70년대에 결집이 시작됩니다. 70년대에 유신 반대 운동을 시작하면서 운동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들이 제야 세력입니다. 제야 세력이라는 건 정치적 영향을 갖고 있고 제야 세력이 누구냐 하면 대통령도 했던 윤보선, 4.19 혁명으로 대통령을 했던 윤보선도 제야 세력인 거죠. 이때는 정당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 바깥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영향을 가진 사람들 제야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야 세력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어떤 활동을 하느냐, 민주구국 선언이라든지 이런 계속된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선언문에 사인합니다. 개별 사인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이거 되게 70년대에는 이게 어떤 선언문이 있으면 타이핑이 딱 돼 있으면 밑에 이렇게 딱 이 자기 이름을 써요. 그래서 선언을 하고 이제 잡혀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야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하나가 학생운동 세력이 74년도에 민청학년이라는 조직이 이제 전국적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탄압을 당하거든요. 다 잡혀가고,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잡혀가신 분 중에 이제 유명한 역사학자 한 분도 계시죠. 서준석 선생님이랑 현대사를 연구를 이끌으셨던 선생님도 그때 이제 잡혀가셨습니다. 이런 어떤 학생운동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제야 세력과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 세력이 결집을 하면서 이 운동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또 하나의 특징, 한국에서의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연대예요. 연대에 기반한 운동사회가 만들어져요. 이 연대도 일제시대로 넘어가 보면은 3.1운동 때도 보면은 학생과 종교계가 같이 연대를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물리력을 일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이든 군인이든 간에 조선총독부 물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3.1운동 할 때도 비폭력을 주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차피 약자인 거죠. 식민지에서 민족차별을 받는 약자로서의 한국인끼리는 똘똘 뭉치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백정 출신들이 형평사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족차별을 받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차별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회운동 세력들이 이 형평사운동을 지지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형평사운동이 지나가면서 사실 백정 출신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급기야 한국전쟁기까지 오면서 지금은 자기 조상 중에 백정이나 백정 출신이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몇 분 계시죠? 예. 진주에 가면 계시는데, 예. 진주에는 형평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조상이 이제 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 사라졌죠. 이렇게, 일제시대부터 한국인끼리 연대해서 사회운동을 통해서 강자인 조선총독부에 저항하는 이런 어떤 습속이 있었는데 이것이 70년대에 와서 강력한 유신독재 하에서 반유신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연대라는 것들이 강화가 되는데 이때는 좀 개인적인 연대들이 많았고요. 단체를 만들어도 바로 이렇게 구속을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단체가 오래 유지되지 못했어요. 개별적인 연대를 했었고요. 학생들은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민청학년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 학생들은 좀 연대를 어떤 조직적 연대를 했고 제야 세력들은 어떤 개별적 연대를 하고 또 때론 조직적 연대를 하면서 그렇게 유지돼 왔는데 이렇게 연대에 기반한 운동사회가 197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80년대에 민중운동 세력, 그 다음에 90년대 시민사회 운동 세력들이 시민운동이 붙으면서 거대한 운동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분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김대중 대통령 정권 교체가 되면서 제도권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계속 시민운동도 하게 되고 민중운동도 하게 되면서 또 우리 사회에서 주류로 점점 자리 잡게 되고 2000년대 들어와서 광장을 열었더니 거기에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주권자로서 광장 민주주의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굉장히 커다란 힘이고 이 뿌리가 70년대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강력한 독재에 맞서서 또한 그런 뭐라 그럴까 이게 강력한 또 이 운동이 이제 출발을 했다는 점에서 70년대에 좀 그런 의의가 있다라는 민주주의 역사에 그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신독재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그 유신독재 이념을 박정희 대통령은 계속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독재를 하는 사람도 자기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국의 특징인 건데 제가 이제 늘 설명할 때 조선의 성리학이 그런 것처럼 그냥 한국인의 절대적 신념체계예요. 지금도 보면 막 의회 독재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 의회에 독재를 못 붙여요. 왜냐하면 일단 행정력이 없고 의회 국회의원 다 선거하잖아요. 선거로 선출된 거 대통령이 똑같이 선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서 그리고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리 다수라도 의회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 의회 독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반대편, 그러니까 나는 민주주의자고 상대는 반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어떤
반민주의 코드로 서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가 서두의 모두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하겠다고 한 게 이제서야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두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쓴 건데요. 사실 보면 이때에도 박정희 대통령도 이 육신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끝까지 주장했어요. 흥미로운 건 1979년도 연두 기자회견, 그러니까 1979년 11.6 사태로 이제 결국 무너지게 됐는데, 그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유신 체제는 그러한 취지와 정신을 많이 가미한 체제이다. 어떤 체제? 우리가 말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서는, 그러면 운동사회의 이 제야 세력과 학생운동 세력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혹시 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삼민주의란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뭐 주의라고 붙이게 그래가지고 막 강조하진 않지만, 민족, 민주, 민중, 이렇게 민족, 민족주의, 민주, 민주주의, 민중, 민중주의,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는 삼민이 이 저항연대의 이념이었어요. 기치였어요. 그러니까 이념까지 얘기하기 너무 강할 것 같아서 제가 기치라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민족, 민주, 민중. 그런데 이 출발점이 어디냐면 1974년도에 민청학년이라고 한 학생운동 조직에서 내놓은 성명 이름이 민중, 민족, 민주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건 지금까지도 운동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인 거죠. 민족주의, 민주주의, 민중주의. 그 다음에 70년대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반독재 저항운동의 하나로 인권운동이 이제 등장했는데, 사실 인권운동은 사회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민주화운동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 인권운동이 왜 등장했느냐? 유신독재에 저항하다가 잡혀간 사람들을 우리가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양심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양심수 석방운동부터 인권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권운동이 민주화운동의 하나로서 출발을 했고,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본연의 사회운동으로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이 인권운동이 반독재 저항운동으로서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가 활짝 꼽힌, 상당히 이게 독재와 민주주의는 강하게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 강하게 충돌했을 때 독재에 제압당하지 않고 민주주의 세력이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7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중과 조화한 민주주의라는 그 주제로 1980년대 민주주의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980년대 하면 6월 항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80년대를 보면서 학생운동을 주목하지 않느냐. 사실 80년대에는 저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80년대 학생운동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는 어떤 새로운 변화와 그 다음에 그것이 갖는 그 미래의 어떤 역량, 이런 거를 이제 주목해서 보자면 80년대 가장 큰 변화는 민중운동이 성장한 것입니다. 이 민중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노동자, 농민, 빈민운동 우리가 얘기하는데, 1920년대에 노동운동, 농민운동 일제 시기에 상당히 활발히 일어났다가 해방 직후에 다시 한번 일어났다가 남북이 분단되고 막 반공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운동보다는 어용적이라고 해서 친정부적인, 친독재 정부적인 그런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민중들의 의사와 그 민중들의 어떤 상황이 반영된 그런 민중운동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재 시대에는. 그러다가 1970년대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70년에 전태일의 분신, 그리고 1971년 광주 대단지 사건에서처럼 이 경제의 성장에서 그 열매로부터 소외된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빈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민주화운동 세력과 결합해서 하나의 세력화되는 시기가 1970년대였고, 80년대 와서는 많은 조직들을 만들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그래서 제가 민중과 조우하다는 말은 만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조우했다는 표현을 했느냐. 그거는 일제시대에 있었다. 해방 직후에 있었다.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이 민중과 민주주의가 만난 게 1980년대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민중의 세력화에서 70년대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단 노동운동에서는 민주노조운동이 있었는데, 이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동일방직, 지금 인천에 있는 동일방직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했을 때 남성 노동자들이 이걸 방해하면서 그 유명한 똥물 세례 그 전에 이제 탄압을 받을 때 나체로 항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그 동일방직 여성들이 전면적으로 조직화되고 민주화운동에 지원을 받으면서 민주노조를 설립하는 데 성공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따로 설명을 해낼 만큼 정말 뭔가 이렇게 눈물겹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노력을 했었고요. 정말 저는 사실 70년대의 민주노조 운동을 공부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사실 일제시대도 정말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많이 했거든요. 동맹 파업을. 근데 그것도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는데 1970년대도 거의 이 민주노동운동이 거의 여성들이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민주노조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 조직이 많이 결성이 됐었는데, 이것이 1980년대 오게 되면은 학생들이 노동자들과 같이 연대를 합니다. 그때 그래서 노황연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사건은 1985년에 대우자동차 파업이 있었고요. 구로동맹 파업이 있었는데 여기도 역시 학생운동 출신의 노동운동가들이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민운동으로는 1970년대에 농협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농민회가 정말 앞장서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농협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농민운동 조직이 결성됐는데 이런 것들이 1980년대 와서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뭐냐면 수입 농축산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했었던 투쟁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소몰이 투쟁입니다. 1985년도에 소를 몰고 거리에 나와서 반대, 그러니까 농축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1985년이 그래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해라고 할 수 있고요. 빈민운동은 70년대부터 빈민운동가들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 빈민운동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빈민가에 가서 직접 같이 사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같이 운동을 했었고 빈민 중에서도 이제 이 운동가들이 나오면서 이제 철거 반대 운동을 했었는데 1980년대에는 목동, 사당동, 상계동에서 있었던 서울의 세 지역에 있었던 철거 반대 운동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를 좀 바라볼 때 이 민중이라는 단어가 정말 도처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식인들이 이 민중이라는 단어를 써서 70년대부터 나온 거로는 민중문학론, 민중을 위한 문학 또는 민중의 문학, 민중신학론, 민중을 위한 신학, 민중의 신학, 그 다음 민중사회학, 민주경제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민중이란 무엇이냐는 논쟁도 하고 우리가 민중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지식인들이 많이 했고요. 1980년대는 역사학계에서 민중사학이 납니다. 그래서 민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그려내는 역사의 주체를 그려내는 역사학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의 민중사학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0년대 오게 되면은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 체제여야 된다.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변형론, 사회주의 혁명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에 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이게 사실 그 북한의 주장과 같을 수도 있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어떤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걸 보면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어진 독재 정권에 대한 강력한 그 반작용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말하자면 이 민중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인가라고 하는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회가 미국이라든지 이런 자본주의 선진국에 종속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달한 거냐 이런 걸 가지고 한국 사회 성격 논쟁을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 이런 많은 운동들이 있게 되니까 우리가 지식인들도 뭔가 이런 민중과 함께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술 운동이라는 게 그때도 막 등장을 했고 정말 80년대에는
사방 도처가 운동, 민중 이런 단어들로 정말 한 시대가 이제 흐름이 흘러갔고 그러한 노력 끝에 87년대에 사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데는 이런 어떤 운동들이 활발하게 있었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당시에 민중문화운동이 정말 강력했습니다. 저는 민중자가 들어간 운동 중에 1980년대 민중문화운동이 정말 강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민중들의 삶을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여러 가지 탈춤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민속놀이를 하거나 대동놀이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공연들 마당극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민기 씨를 비롯해서 공장의 불빛 이런 것들이 상영이 되면서 정말 민중문화 운동 시대가 됐고요. 근데 이것이 민중운동이 발달하게 되면서 한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는 이게 뭐냐면 민중을 알리고 민중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민중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공유하고 그걸 알리는 그런 민중문화 운동이었는데 80년대 말을 넘어가서는 민중 스스로 그러니까 노동자 문화 운동, 농민 문화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주도권이 지식인이나 말하자면 문화 지식인에서 실제 노동자 농민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는 정말 민중 담론이 분출했고 민중 문화 운동이 활발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80년대를 지나면서 1989년에 전국 빈민연합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 농민의 총연맹 그리고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노총이라고 부르는 단체들이 전국적인 민중운동 조직들이 90년대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중운동을 하다 보니까 민중운동 출신의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정치에 국회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 그 민노총이 대중적 진보 정당 결성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근데 번번이 실패하다가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민주노동당이 결국 2004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10명이 국회의원을 만들어냅니다. 국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민중운동이 일어나고 이 민중운동 세력이 국회까지 진출하는 이거는 정말 다른 먼저 어쨌든 선진국이 된 많은 나라들에서 서양의 많은 나라들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나라는 21세기에 일어나게 된 거죠. 민주노동당이 국회 진출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민중운동은 70년대 시작돼서 80년대 본격화됐고 90년대 이후에 전국화되면서 결국 2000년 21세기에 들어와서 국회에 진출하는 그런 발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사회가 읽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1990년대 이후 무려 근데 사실 30년인데 30년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민 80년대 말 90년대 이때쯤 이제 사실은 사람들한테 그런 개념이 있군 이런 이제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뭐 제가 4.19 설명할 때도 당시 시민사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민사회가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민주화 이전의 독재 시대에 사실상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 독재가 끝나고 어쨌든 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본격적으로 많은 그 시민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시민사회가 하나의 정치 세력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현대의 특징이라고 아키라 교수라고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일본인 역사 교수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시민사회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고 민주주의 없는 시민사회도 상상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정치적인 집합적 주체로서 시민권을 획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개혁이 시대 정신이 되면서 본격적인 시민운동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밑바탕이 된 걸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어떤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는데 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토대가 된 것은 87년 헌법입니다. 근데 이 87년 헌법은 왜 중요하냐면 독재 체제에서는 한 번도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87년 헌법은 바로 여야 최초의
합의해서 개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개헌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도 여야가 합의 가능한 개헌이어야 하죠. 왜? 우리가 이제 민주사회가 됐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87년 6월 항쟁 직후부터 준비를 해서 그 해에 개헌을 하고 12월에 대통령 선거까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80년 헌법체제 하에서 이제 시민운동이 본격화가 됐고요. 시민운동을 이제 나누어 보면 자유주의적 시민운동, 진보적 시민운동, 보수적 시민운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단체가 경실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가 대표가 이제 참여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주의적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으신데, 이 진보적인 시민운동인 참여연대는 민중운동 세력과 같이 연대해서 하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적 시민운동 단체인 경실련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시민운동에 정말 이 뭔가 본격적인 전개를 알렸고요. 참여연대라든지 환경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진보적인 시민운동도 꽃을 피게 됐고, 진보적인 시민운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운동을 꼽자면 2000년과 2004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낙천 운동이었어요. 국회의원 중에서 당시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걸러내는 기준을 마련해서 낙천자 명단, 낙선자 명단을 내놓았는데 그게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했죠. 그래서 낙선 운동, 사실 법적으로는 못하는 운동이라서 법을 어기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파장은 굉장히 컸고, 한국에서 이 정치계가 새롭게 리셋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것을 시민단체들이 해서 대주주만을 보호하지 않고 경제민주화 운동을 한 거죠. 그런 운동을 했었고, 또 하나가 호주제 폐지 운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젊은 분들은 호주제가 뭔지 모르실 텐데, 이 호주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성이 아버지 밑에 있다가 결혼을 하면 남편 이렇게 밑으로 가는 이렇게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그 호주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여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폐지 운동을 했었고요. 실제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진보적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수적 시민운동은 2000년대 그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 청산을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인 과거사 청산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실제로 하면서 여기에 반대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렇게 정권이 이제 이어지면서 보수적인 분들이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이런 단체를 만들면서 이 보수적인 시민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정권도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됐죠. 근데 이 운동이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수적이라고 얘기할 때의 기독교 말고는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그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 보수적 시민운동이 존재했는데, 이 보수적 시민운동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결국은 보수적 시민운동을 대표하던 시대정신이라는 잡지도 이제 그 더 이상 발간하지 못하게 됐는데, 박근혜 정부 후반에 그때 이제 시대정신에 계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민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자발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 보수적인 정부가 보수적인 시민운동을 동원 대상으로 생각했다. 그런 것에 이제 말하자면은 정부 지원에 이제 의존하게 되면서 자립성을 키우지 못한 것이 이제 그 약화의 원인이다라는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제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보수적 시민운동도 존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보수의 위기가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사실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 보수적 시민운동도 어느 정도 자기 자리 잡는 게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민운동도 자유주의적 시민운동이나 진보적 시민운동은 기본적으로 자발성에 기반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수적 시민운동도 그런 자발성에 기반해서 실제로 운영이 됐었다면, 그리고 시민들의 돈 후원을 받아서 잘 운영이 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87년부터 치면은 38년 정도 됐는데요. 이 38년 동안 민주화 공고화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 과거사 청산이 중요하냐면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렇게 이행한 그런 나라들 대부분에서는 독재 정권에서 있었던 인권 유린이라든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한 과거사 청산이 그러니까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사 청산하는 거는 민주주의의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정권 때 이어서 노무현 정권 때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기득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보수 세력에서 강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공고의 과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과거사 청산은 정부가 주도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쭉 이루어져 와서 많은 부분에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아직도 좀 부족해서 진실화해위원회 2기가 운영이 돼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운영이 되어 오다가 올해 이제 결국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다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과거사 청산을 이뤘고, 그 다음에 역사 전쟁은 그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뉴라이트 학자들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있었고, 이 역사 전쟁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였죠. 근데 그것도 결국 이제 좌절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그 과거사 청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어떤 점에서 중요한 거냐면, 이 과거사 청산을 하면서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김학순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 언제 한 거냐면 87년 민주화 이후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게 어떤 면을 가져오느냐, 수십 년 동안 닫았던 입을 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차마 말씀을 못 하셨던 거니까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우린 제기가 된 다음에 이것이 시민사회가 이루었던 시민운동 중에 세계화된 사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인데요. 지금 이런 어떤 여성 전시 성폭력이 정말 절대악으로서 이제 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문제가 국제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든 그런 사건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스태츄 오브 피스라고 하는 게 소녀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S하고 P가 다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고유명사예요. 스태츄 오브 리버티가 자유여신상이잖아요. 똑같이 스태츄 오브 피스예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세계 여성 인권 운동에서의 커다란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런 역할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운동사회, 그러니까 재야, 학생운동, 그리고 이 민중운동, 시민운동이 연대에 가면서 이 광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자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광장 시민의 민주주의가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는 세상을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중생이 미군의 전차에 깔려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있을 때부터 우리가 촛불을 들기 시작을 해서, 그 사건을 시작해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 다음에 2008년에 광우병 파동 때, 그리고 나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 국정농단 관련된 그 사건 때, 그리고 이번에도 2024년에는 이건 이제 응원봉 시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나라의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광장에 시민들이 나와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걸 다시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시민의 힘이잖아요. 사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16년 촛불 시위와 2024년에 있었던 응원봉 시위에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 거리에 나와서 광장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친 건 사실 국민 주권에 대한 어떤 자각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거리에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2016년까지 2024년을 보여줬는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하잖아요. 이건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에 입각한 직접 민주주의 합작품인 거예요. 2016년과 2024년에. 최근 들어서는 독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어떤 이 직접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에서 이 시민들과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 어떤 정당이 완전히 너무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걸 정당 시민 민주주의라고 불러야 되나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다른 양상, 다른 나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00년대 이후에 광장에서의 어떤 시민 민주주의가 꽃을 피게 되면서 이것과 어떤 대의제 민주주의가 두 번의 또 그 촛불 시위와 응원봉 시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양상의 국민 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합작으로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발전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가 이제 해방 80주년이거든요. 해방 이후 80년 동안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독재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지만 또 신기하게도 시민들이 그리고 거리에서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4.19 때문에 사실 그죠. 4.19, 5.18 그리고 6월 항쟁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유례가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계 연구 대상과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죠. 예. 오늘도 굉장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길을 쫑긋하고 계실 텐데요.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